사회와 경제 제7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강의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 지출과 예산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그러면 진도를 나가면은 다음 주에는 학기말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학기말 시험, 중간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중간시험 범위는 오늘 진도 나간 데까지, 다시 말하면 정부 지출과 예산제도까지 이 중간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리포트가 제 10주차까지 제출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중간시험 끝나고 2주 뒤에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하여튼 중간시험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리포트 작성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과목의 사회와 경제라고 하는 이 과목, 그리고 공공경제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의 궁극적인 취지, 어떤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바로 지금 제5주에 공부한 적정분배입니다. 이 적정분배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그 전에 4주 동안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적정분배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학기말 시험 때까지 나머지 잔여 부분을 다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목의 핵심적인 이론 부분은 바로 이 적정분배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사회보장제도에 이어서 오늘 그 다음에 제9주차에 이렇게 해서 3주 동안 적정분배에 도달하기 위한 지출 측면의 그 방법론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역시 적정분배의 가장 지출 측면에 있어서 가장 뭐랄까요, 주목적으로 하는 그런 수단이 바로 지난주에 공부했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보장제도 그 이외에 이제 나머지 다른 또 지출 수단이 바로 오늘 공부하는 정부 지출 예산제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 9주차에 공부하게 되는 경제성 분석은 이러한 그 지출 측면, 공공지출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보다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용 편익 분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주 동안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서 2주 동안은 적정 분배에 도달하기 위한 수입 측면의 그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조세 이론입니다. 지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보장과 여타 정부 지출, 그리고 수입 측면에서는 조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주 차에는 조세 일반 이론을 이제 조세 기초 이론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제 11주 차에는 개별 조세 강론, 총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방법론적인 것은 다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 13, 14주에 공부하는 요것은 이제 그 적정 분배를 둘러싼 그런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죠. 그시 재정 이론, 경제 안정과 성장, 이런 재정 정책, 지방 재정 이런 것들은 그런 또 둘러싼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이 과목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진도 나가는 부분은 우리 교재로 보면은 제 8장입니다. 우리 제 8장이 정부 지출과 예산제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제 3편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제 1편에 우리 주교재 목차편에 보면 제 1편에 공공경제 서론 이론 부분을 했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제 2편에 적정분배 이론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3편에 들어와서 이제 공공지출을 공부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책으로 치면은 229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정부 지출과 예산 이 부분을 이제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중앙에 이제 예산과 재정관리 기초가 있는 거고, 예산과 재정, 예산의 종류, 공공자원의 분야별 지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예산의 과정, 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겁니다. 편성과 심의와 집행 결산 요 4대 예산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재원의 배분, 예산제도의 변천, 예산제도 개요들, 그것들을 우리가 또 이번 시에 공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뭐랄까, 국가 부채가
지금 어느 수준이냐, 위험 수준이다, 아니다, 뭐 이런 계속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 이제 객관적으로 보자면, 지금 재정 건전성이 좋은 편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국가 부채가 상당히 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 지금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코로나 지금 이런 사태에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주도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긴급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일단 약간 이제 부담되는 식의 그런 재정 지출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이제 1단계로 우리가 또 지금 경계 등급을 이제 낮췄죠. 이것은 이제 지금 뭐 코로나 지금 그 상황이 호전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워낙이 경기 상황이 악화돼 있고, 특히 이제 자영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소기업 쪽에 그런 어려움이 너무 크고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외부적인 그런 압박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1단계를 낮춘 것이지, 코로나 지금 상황이 호전된 것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뭐랄까 개인적인 그런 방역 이런 뭐 조심을 항상 뭐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늦춰서 안 됩니다. 다만 이제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더 이상의 2단계, 3단계, 2.5단계 이렇게 갔다가는 지금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뭐 거의 지금 한계 상황에 지금 다 와 있고, 지금 뭐 그것이 경제 지표가 지금 뭐 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국가 재정의 어떤 적자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1단계가 낮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 건전성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볼 것이 정부 지출의 팽창 원인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부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대체로 지출이 팽창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입니다. 이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와그너의 법칙이다, 이렇게 와그너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제 웨그너의 법칙이다. 뭐 독일말식으로 얘기하면 바그너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와그너의 법칙이다. 정부 지출은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팽창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그 예외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와그너의 법칙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첫째가 이제 국방비 증가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보면은 뭐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냉전이 찾아와가지고 국방비가 엄청나게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냉전 다음에 또 냉전이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방비는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긴 한데, 이제는 뭐 어떤 양적인 그런 압박보다는 질적인 고도화, 국방의 뭐 질적인 고도화 이런 것 때문에 국방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국방비가 감소하는 경우가 없다. 긴장이 뭐 강화되고 전쟁이 나고 하면 당연히 국방비를 증가하는 것이고,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경기가 뭐랄까 좀 뭐랄까 그런 위기 상황이 조금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국방비는 좀처럼 줄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이렇게 본 거고, 두 번째는 사회 경제 발전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경제 성장 뭐 이럴 때도 계속 정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이제 고도 성장이 되고 선진국이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경제 구도를 고도화하고, 특히 이제 사회 지표 개선, 이게 이제 계속 재정 투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 지출이 절대 줄지 않는다는 거죠. 개발도상국 시기 때는 경제 발전, 경제 개발 때문에 이제 계속 정부 지출이 팽창하고, 그 다음에 선진국이 된 다음에도 이제 경제 발전 비용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지만, 사회적인 또 이제 뭐랄까 재분배, 소득 재분배랄지 사회보장비 뭐 이런 쪽이 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동시에 사회 경제 발전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팽창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가 이제 인구 증가 뭐라고 추세는 좀 둔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뭐랄까 인구 구조가 이제 옛날식의 그런 다이아몬드형 인구 구조가 아니라 역삼각형 구도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뭐랄까 생산성이 둔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그런 정부 지출의 주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구 증가, 그 다음에 기술 진보, 이것도 이제 기술 혁신을 통해서 뭐랄까 경제 시장에서 경쟁이 굉장히 이제 치열해지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고도화로 인해서는 계속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제 구조개혁을 해 나가야 되고, 특히 이제 뭐랄까 자동화 이런 식의 원가 절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계속 이제 정부 지출이 팽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료제적 재정 경직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관료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속성상 부처 이기주의 이런 게 있잖아요. 각 부처들끼리 서로 이제 뭐 경쟁적으로 예산을 재정을 어떻게든 늘리려고 하지 줄이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서로가 경쟁적으로 부처 할구주의, 부처 이기주의 이런 경향을 인해 가지고 계속 이제 재정이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경기가 좀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재정이 굉장히 경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로 경직성 지출들이 많아지는 거죠. 주로 인건비, 그 다음에 이제 단순 관리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직성 경비, 우리 예산 항목 중에 이제 경상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경상비 이런 것들이 항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정부 지출에 굉장히 압박을 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의회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선거를 계속 하잖아요. 선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선거가 계속 이루어지면 계속 선거 공약이 있잖아요. 선거 공약이 계속 이제 뭐라고 할까, 결국 예산을 쓰겠다는 그런 게 선거 공약이란 말이에요. 예산을 줄이겠다, 이런 선거 공약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도 하는 후보든지 내가 당선되면 뭐 예산을 늘리겠다, 어떤 쪽에 재정 투입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내놓지, 내가 뭐 당선되면 획기적으로 예산을 줄이겠다, 이렇게 내놓으면 그 부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재정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약간 선심성, 우리가 말하는 뭐 빌공작 공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여튼 공약이 막 남발되기 때문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뭐 당선자 낙선자 할 것 없이 막 누구든지 막 선거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제 재정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가 지속될수록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또 하나가 이제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와그너 법칙이 이제 일반적으로 정부 지출의 팽창 원인을 얘기했다면, 이런 식의 지금 요구했던 것이 와그너가 말하는 그런 정부 지출 팽창 원인이라면, 이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했던 것이 공무원 증가 필연의 법칙, 이 말이죠. 공무원은 하여튼 늘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와그너는 재정이 늘어난다고 말했지만 파킨슨은 공무원이 항상 늘어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뭐 정부 부처를 뭐 통폐합하고 무슨 뭐 감축 관리를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공무원 수를 줄여보겠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공무원 수로 늘어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무원 수도 하여튼 역대 정부에 계속 늘어났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 하더라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 대체로 뭐 행정개혁 이런 얘기 하면서 공무원들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줄이겠다, 이렇게 항상 선거 공약을 내놓지만 나중에 이미 끝났을 때 보면 다 공무원들이 늘어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옛날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그 유명한 도농통합이 있었습니다. 시군과 통합을 해서 이제 획기적으로 줄여보겠다고 한, 그게 이제 사실은 군하고 시를 통합한 거죠. 옛날에 고양시하고 고양군을 통합해갖고 그냥 고양시로, 이렇게 옛날에 안동시하고 안동군을 통합해서 그냥 안동시로, 이렇게 해서 공무원 수를 반으로 줄여보겠다고 해서 아주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끝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공무원 수가 반으로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더라고 하는 거죠. 공무원 줄이는 또 작업을 하는 공무원이 또 늘어나고 막 이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또 하나 지금 뭐 보면 특별자치시 같은 경우,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자치도 이렇게 해가지고 제주 특별자치도 이렇게 해서 원래는 제주도 밑에 그냥 시를 군을 없애기로 했죠. 그리고 바로 그냥 동으로 제주 특별자치도 무슨 동 이런 식으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했는데, 이게 이제 또 반대 직면해가지고 북쪽은 제주시, 남쪽은 또 서귀포시, 이렇게 또 중간에 또 시가 생겼단 말이에요. 시가 둘이나 생기고, 원래는 그런 시를 없애고 바로 도에서 동으로 바로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이
특별자치도의 그 취지였는데 그게 무산됐습니다. 결국은 공무원 수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파킨슨의 법칙은 그런 공무원 증가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재정위기 문제인데요. 결국은 계속 정부 지출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특히 북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서유럽에서 계속 선거가 계속되고 연립정부가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재정 지출에 또 주로 보면 이제 막 사회보장 쪽으로 막 예산이 계속 그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되고 반면에 조세 수입은 부진하고 경기가 나쁘니까 조세 수입은 부진하고 이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자꾸 구조적으로 이제 적자가 누적이 돼서 나중에는 정부가 파탄나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 이거는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요약해서 우리는 재정위기다 이렇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축적과 정당화의 모순 이런 얘기를 하죠. 축적 쪽에다가 돈을 쓰면 정당화가 이제 침해를 받고 또 정당화에다가 돈을 쓰면 또 축적이 잘 안 되는, 다시 말하면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예를 들 수 있겠어요. 경제성장에다만 또 관심을 가지면 사회보장에 이제 소홀히 되고 또 사회보장에다가 또 예산 투하를 많이 늘리면 경제성장이 또 성장률이 부진해지죠. 이런 게 서로 이제 축적과 정당화의 모순인데 그 결과가 결국은 재정위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정부 지출의 경제적 효과. 이건 우리가 처음에 봤습니다. 맨 앞에 우리가 재정의 효과 그렇게 해서 우리 책으로 보면은 제1장 제3절에 나옵니다. 재정의 3대 기능 그렇게 해서 자원의 배분, 재분배, 그 다음에 경제 활성화와 안정,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서 시장경제를 복원시킨다. 이 네 가지 기능이 바로 이럽니다. 정부에서 돈을 쓴다고 하는 것은, 정부 지출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원 배분을 촉진시킵니다. 경제성장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케인즈식의 그런 재정 지출은 지금 흔히 말하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뉴딜도 지금 그런 거죠.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출을 늘림으로 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자원 배분 효과를 창출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뉴딜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또 이제 소득 불균형이 나타나니까 이런 문제를 또 해소하고자 사회보장, 다시 말해 소득 재분배를 또 하겠다 이런 거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를 일단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오히려 또 경기가 너무 경기가 과열되면 또 정부 지출을 좀 축소시킴으로써, 다시 말하면 조세 수입을 좀 늘림으로써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을 통해서 시장 경쟁 원리를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정부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지원해가지고 강자와 이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시장 복원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개념과 기능, 여기서 우리가 3에서 예산의 개념과 기능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예산이라면 한문으로 쓰면 미리 해놓은 계산이죠. 미리 해놓은 계산. 예정적 계산이죠. 나라 살림의 예정적 계산을 예산이라고 합니다. 예산이란 말은 영어로는 버젯이라고 이렇게 쓰죠. 버젯. 이 말의 어원은 본래 영국에서 재무장관이 들고 다니는 돈가방이란 뜻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그냥 전화화돼서 버젯. 그러면 예산이라는 뜻이죠. 나라 살림의 예정적 계산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대개 예산은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갑니다. 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4월 1일부터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가거든요. 이 나라마다 좀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회계연도 이렇게 해서 대체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잡습니다. 이거를 FY다 이렇게 해서 피스컬 이어 FY 2020 그럼 2020 회계연도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모든 그 예산은 일단 1년 단위로 이렇게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통일성의 원칙. 이거는 이제 모든 예산 조세 수입이나 모든 국가
수입은 하나로 이제 모아지고 거기서 모든 지출을 지출 회계를 한다. 이게 바로 예산 통일성의 원칙입니다. 서로 연결시키지 않고 내가 내는 소득세, 뭐 취득세 이것이 국방비로 가는지 교육비로 가는지 이렇게 알 수 없게 그냥 섞어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예산 통일성의 원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여기에 대한 또 예외가 있죠.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목적세가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걷는 세금. 예를 들면 교육세. 교육세를 걷으면 전액을 교육사업에 써야 됩니다. 교통세. 그럼 교통세로 걷으면 반드시 교통에다 써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목적세라고 그러기 때문에 목적세는 예산 통일성의 원칙이 예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무슨 특별회계? 이런 특별회계를 둬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도 용도를 정하고 이제 수입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산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는 목적세와 특별회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 통제의 원칙이죠.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도록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산을 이제 정부에서 그냥 관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짜서 집행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반드시 국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산의 민주적 통제의 원칙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준입법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마치 법률을 새로 개정하는 것처럼 예산도 그런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도 준입법적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산의 기능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요 네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3주차에 공부를 했습니다. 제2장 제1절에 배분, 시장에서 재정 공급자, 수요자 기능을 한다 이런 거, 재분배. 자, 이것도 이제 형평성을 돋보고, 그 다음에 경제 안정 성장 이런 거, 경기 조절,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구현 이것이 예산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산의 이제 네 번째 예산의 종류를 한번 나눠보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행정학에서 이제 재무행정 시간에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행정학과에서는 이제 대체로 한 2학년 2학기 때쯤 아니면 뭐 3학년 1학기 때쯤 이 재무행정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공부합니다. 이 재무행정 시간에 예산에 대해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아주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 나온 내용 중 하나가 이제 예산의 종류인데요. 예산의 종류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먼저 분류 제도별로, 그 다음에 예산 제도로, 그 다음에 결정 방식, 뭐 회계 연도 여기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면은 먼저 이제 예산을 우리가 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로 이제 품목별로 짜는 거예요. 품목 하나하나 이제 짜는 거. 인건비 얼마, 물건비 얼마, 품목별로 이렇게 짜는 거예요. 이게 품목별 예산이라고 하고, 이 가장 이제 단순한 형태, 가장 단순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부처 기관별 예산이죠. 국방부 예산이 얼마다, 교육부 예산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짜는 거. 국회 예산, 법원, 사법부 예산,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 이런 식으로 짜는 부서별로 이런 짜는 예산을 이제 부처 기관별 예산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별로 또 예산을 짜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사업별로 어떤 단위 사업, 예를 들면 국방사업 고도화, 국방 고도화 사업 이런 거, 우리가 말하는 경잠수함,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원자력 잠수함, 그 다음에 소항공모함 지금 건조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별로 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많이 보는 그런 이게 바로 기능별로, 분야별로 나누는 게 가장 일반적인 분류법입니다. 대체로 12개로 이렇게 나눕니다. 첫째로 보건, 복지, 고용, 기능, 그 다음에 일반 공공행정, 그 다음에 교육, 국방, SOC, 농림수산식품 이런 식으로, R&D,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공공질서, 안전, 이렇게
환경, 이렇게 문화체육 관광, 외교 통일 이렇게 해서 12개로 나누는 것이 기능 분야별 그 예산 분류 제도입니다. 이게 가장 이제 알기 쉬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제도라고 해서 뭐 국민의 분류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재원 용도별로 이제 예산을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와 기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회계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용도에 지출하는 그런 회계입니다. 제너럴 카운트다. 특별 회계는 말 그대로 특별한, 이게 연도마다 해마다 이제 바뀌죠. 해마다 특별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편성하는 회계, 이걸 이제 특별 회계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기금이 있잖아요. 어떤 적립을 해서 안정적으로 적립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기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수로 나누는 그런 것을 재원 용도별 이제 분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하나로 묶은 것을 이제 통합 예산이라고 그래서, 그 외에도 여기에는 지방정부,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런 것까지 다 묶어서 우리는 통합 예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통합 재정 그렇게 말할 때는 이 통합 예산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대체로 GDP 가운데 국가 재정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이렇게 말할 때는 이 통합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통합 재정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외에도 지방정부에도 똑같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외에도 또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들 예산까지 합쳐서 우리는 통합재정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전체 GDP 가운데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대체로 국가 간에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복식 예산. 복식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이제 성질별로 나눈 거죠. 성질별로. 다시 말하면 경상, 이걸 말하는 소모상 지출, 공무원들 월급, 그 다음에 뭐 정부 청사 운영비 이런 것들은 이제 경상 계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자본 계정, 투자, KTX를 건설하고, 그러니까 KTX, 그러니까 우리 경부고속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을 건설하고, 여기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잖아요. 이렇게 들이는 돈은 언젠가 다시 돌아온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본 계정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경상 계정과 자본 계정을 구분한다. 경상 계정은 소모성, 경직성 지출, 자본 계정은 투자성, 투자성 지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예산 제도별로 나눠볼 수 있는 것이 성과주의별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과주의.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가 드는지, 이거는 뭐 단위 예산 곱하기 수량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그런 예산 제도를 성과주의 예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획 예산이라고 하는, 이게 말하면 PPBS다 이렇게 말합니다. PPBS는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팅 시스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예산만 이렇게 해서는 이 예산이 어디 쓰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맨 위에다가 이제 무슨 기획에 쓰는 예산이다. 그 기획을 또 구성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사업이 있는 거죠. 그 사업이 있고, 그 사업 안에 또 예산이 배정.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돈을 쓰는 게 이게 어디다 쓰는 건지 한눈에 딱 보이는 그런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PPBS 제도인데, 아까 말한 이 품목별 이런 예산으로 하면 나라 돈을 쓰는데 이게 어디에다 어떻게 쓰고 어떤 목적이 이게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계획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위계별로, 층계별로 해서 분류하는 제도가 바로 계획 예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이에요.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본 예산이 있고 추가 경정 예산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해마다 1월 1일부터 집행에 들어가는 게 이제 본 예산이고, 그리고 예산을 쓰다 보면 이제 또 변수가 생겨서 나중에 돈이 더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례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되게 9월, 10월 그때 이제 쓰는 것들이 되게 이제 추경이라고 해서 추가 경정 예산, 이게 이제 거의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내년도 예산을 12월 31일까지 의결을 해야 내년 예산을 이제 집행할 수가 있는데, 무슨
뭐 천재지변 같은 게 나서 12월 30일까지 예산 의결을 못했다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작년에 이제 준해서 지출하다가 의결되는 대로 이제 새로운 예산으로 이제 교체해가는 그런 한시적 예산 제도, 이거를 우리는 준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영기준 예산 제도와 점증주의 예산 기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영기준은 말 그대로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 짜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제로 베이스 버젯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비비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영기준 예산, 이거는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작년 걸 전혀 보지 않고 전혀 새로이 0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서 짜는 예산 제도입니다. 이거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예산 제도긴 한데, 예산 결정 방식이긴 한데,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적인 건 맞아요. 여기 가장 이런 모형 우리는 이제 합리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합리 모형으로서 영기준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족하는 수준에서 만족 모형으로서의 점증주의라는 거 있습니다. 점차로 늘어나는 점증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인크리멘탈리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년 예산을 짤 때는 작년 예산을 참조해가지고 조금 늘려잡거나 조금 줄이거나 뭐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을 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막 완벽하고 합리적인 그런 결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편리하고 그냥 만족할 정도는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현실형, 그래서 이게 점정주의 예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대체로 우리나라는 대체로 뭐 어느 나라든지 한 예산 1년치 예산을 짤 때는 대체로 이 점정주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기구가 신설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당연히 영기준 예산 제도로 가겠죠. 그러니까 영기준 예산 제도하고 점정주의 예산 제도는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어느 게 좋고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이제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예산이고 행정적 예산이 있습니다. 행정적 예산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관료들이 각 부처별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기재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그 취합을 해서 이제 짜는 예산을 행정적 예산으로 부릅니다. 반면에 이제 정치적 예산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이제 뭐 사업하고 싶고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적 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 예산, 정부에서 제출한 행정적 예산에다가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정치적 예산이 이제 부과돼 갖고 서로 이제 이게 어떤 조정 과정을 거쳐서 이제 1년치 예산이 확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산을 또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 그 다음에 회계연도 준수 여부에 따라서 발생주의 예산이 있고 현금주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알다시피 아까 말한 것처럼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돈을 쓰다 보면 그때까지 딱 못 쓰죠. 지출도 다 못하고 또 수입도 그때까지 돈이 다 딱 들어오지 못합니다. 어떤 것은 이제 그 돈을 조금 날짜 지난 다음에 이제 지출할 수도 있고, 또 날짜가 좀 지난 다음에 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그 현실적인 것을 좀 감안한 제도가 바로 발생주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생주의 예산이라고 말하고, 현금주의 예산은 딱 끈다는 얘기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딱 끊어서 끝,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현금주의 예산이 이렇게 말하는데, 현금주의 예산은 조금 뭐랄까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로 현금 출납 기간을 두고 대체로 하면 3월 4월까지 갑니다. 3월 4월까지 가서 그래서 결산을 그때 하는 거죠. 만약에 현금주의로 간다고 하면 결산도 딱 12월 30일에 끝내야 됐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뭐랄까 뭐 입출금 기간을 조금 두는 제도가 바로 발생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예산 제도가 미국에서 이제 된 건데, 자, 지금 이제 표로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보면 1900년대 초반에 이제 품목적 예산 제도가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단순한 형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제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그런
품목별 예산입니다. 이것은 점증주의 방식으로 인해 갖고 작년 걸 검토를 해갖고 이제 내년 걸 조금 이제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 굉장히 편리하고 시간도 좀 덜 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러나 이제 단점은 역시 어떤 혁신, 뭐 개혁, 뭐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관료주의에 이제 물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나가는 돈이 이게 어디에 얼마 쓰이는지 이렇게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인건비 그러면 전체 우리나라 100만 명 공무원의 인건비가 하나로 이제 모아져서 얼마 이렇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공무원이 뭐 교육부에 소속돼 있는 사람한테 가는 인건비인지 그다음 국방부에 뭐 그 군무원한테 가는 인건비인지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굉장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예산제도 개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50년대에 이제 도입된 것이 아까 나왔던 성과주의 예산인 겁니다. 성과주의 예산 아까 말한 것처럼 일정한 투입을 갖고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얼마만큼 성과가 나왔는지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죠.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낼 때는 단위 원가하고 필요 사업량을 곱해서 얼마다 이 식으로 해서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품목별 예산을 갖고는 이제 성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예산 개혁이 된 건데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와서 이렇게 도입된 것이 지금 아까 나왔던 PPBS입니다. PPBS 이거는 아까 말한 계획 예산 제도죠.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팅 시스템. 플래닝 계획하고 그다음 프로그래밍 사업하고 그다음 예산하고 이것을 딱 층계별로 딱 체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는 돈이 어디에 얼마 들어가는지 딱 한눈에 보이잖아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그 미국 랜더 연구소에서 도입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에 가서 도입된 것이 MBO, 목표형 관리입니다. 이거는 매니지먼트 바이 옵젝티브, 목표 이행 관리. 그동안에 보면 예산을 쓰다 보면 이 예산이 뭐랄까 어떤 예산의 어떤 뭐 집행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지출하는 그 목표를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목표를 망각하고 너무 수단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것이 수단보다는 역시 목표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혹시 수단에 조금 문제가 있어도 목표가 잘 달성되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수단이 아무리 좋아도 목표에서 벗어나면 나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목표의 중요성으로 이제 돌아왔던 그 시기. 그게 바로 우리는 MBO다 거죠. MBO, 매니지먼트 바이 옵젝티브다 이렇게 해서 그때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영기준 예산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품목별 예산처럼 이렇게 점증주의로 짜서는 편리하긴 한데 이게 뭐 어떤 변화가 없고 뭐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영기준을 해서 다시 원점에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조금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어떤 목표 같은 걸 정확히 알 수 있고 성과도 얼마 썼는지 정확히 이제 산출이 되니까 그래서 도입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와서는 이제 결과지향 예산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제도들이 계속 변천을 겪고 왔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건 아니고 다 이제 함께 쓰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품목별 예산이 이게 문제가 많다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역시 인건, 물건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이 굉장히 그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이제 동시에 쓰고 있지만 어느 쪽에 이제 비중을 두느냐 이런 것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나라 예산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예산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와 기금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회계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수입 지출에 관계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세하고 수입은 뭐 조세가 될 거고 우리나라 전체 나라
예산에 수입 중에서 이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한 98, 99%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일반 회계의 수입은 거기가 조세고 지출은 이제 주로 경직성 경비, 아까 말했던 거는 주로 경상 계정이나 아까 계정으로 치면 뭐 자본 지출, 자본 계정이 아니라 주로 경상 계정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죠.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세와 이제 연결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게 특별회계고, 특별회계는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한 50개, 60개 이렇게 됩니다. 50개, 60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정부관리기금이라고 있죠. 기금이란 말 그대로 펀드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돈을 적립을 하는 겁니다. 적립을 해서 그걸 운용을 해서 필요할 때 지출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이제 민간기금도 있고 정부관리기금, 여기서 말한 것은 정부관리기금만이 예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기금도 이제 분리를 해보면 금융성 기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사회보험성 기금이 많죠. 국민연금, 보험기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슨 사립학교, 사학연금, 기금들을 적립하죠. 이런 거 이제 사회보험 그 기금 적립했다가 그걸 운용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연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외에도 무슨 뭐 건강보험도 기금으로 운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들 다 이제 기금을 적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정성 기금, 그 다음에 무슨 사업성 기금 이런 뭐 국민주택 기금 이런 것도 있고, 그럼 기금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뭐 국민연금기금이 지금 규모가 한 400조를 넘었었다고 했죠. 400조 이상의 기금을 쓰고 있어요. 그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뭐 이런 채권 같은 데 투자도 하고 해외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윤을 내서 그 적립금을 늘려서 나중에 이제 그 연금을 보다 안정성 있게 이제 운영하고자 하는 거죠. 하여튼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예산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산 나온 것처럼 본예산이 있고 추가경정예산이 있다. 본예산은 이제 짜는 거고, 추경예산은 대체로 이제 본래 이 추경예산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추곡수매였어요. 우리가 왜 박정희 정부 아주 예전에 경제개발하면서 농촌에서 이제 추곡수매 벼를 이제 수확하면 그거를 정부에서 사들였잖아요. 그걸 시장에 내면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농민들의 그 쌀을 벼를 이제 비싼 값에 사들여서 그 다음에 그거를 쌀로 만들어서 싼 값에 방출하는 거죠. 그만큼 정부에서 이제 부채를 빚을 많이 안게 되는 것이 그 흔히 말하는 추곡 사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무슨 석탄도 이제 그런 거 있죠. 석탄을 그러니까 태백 산맥에서 석탄을 정부에서 비싸게 이제 사들여서 연탄으로 만들어서 싸게 방출하는, 그렇게 하면 이제 항상 빚이 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서민들의 그 물가를 안정시키려니까 결국은 그 사업을 정부가 했는데 그게 돈이 이제 큰 돈이 들어가니까 해마다 이제 가을에 주로 이제 하던 것이 추경예산인데, 이게 이제 관리가 돼 갖고 오늘날은 그냥 막 의뢰 그냥 한 7월쯤 되면 의뢰 그냥 추경을 편성을 합니다. 또 그 영향을 받아서 정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업이나 각 대학에서도 다 추경 예산이 아주 관리가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예산을 이제 좀 뭐랄까 현실성 있게 어떤 여건 상황이 변하면 거기에 맞게 융통성 있게 쓴다는 그런 좋은 취지도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예산 운영하는데 너무 방만해지고 너무 예산을 그냥 함부로 짜고 그냥 남으면 반납하고 뭐 모자라면 더 뭐 받아 쓰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뭐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되려면 본 예산을 꼼꼼하게 해서 포괄적으로 잘 짜고 이걸 갖고 1년을 쓰도록 하고, 정말 뭐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이런 아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무슨 재난이나 무슨 천재지변 같은 이런 게 생겼을 때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해야지 뭐 관리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준예산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산이 12월 30일까지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하는 건데 아직 이렇게까지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하나 세입이냐 세출이냐 또 이렇게 나누죠. 세입은 당연히 이제 들어오는 거죠. 한문 영어로 쓰면 yearly revenue.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부에서 거둬들이는 돈. 이걸 우리는 세입. 세출은 yearly expenditure.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나라에서 쓰는 돈. 이걸 세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 세출, 예산 이렇게 나누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주체별로 볼 때 중앙정부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라고 그러죠. 중앙정부 예산이 있고 또 지방정부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러죠. 지방정부란 말 안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말도 이렇게 바꿔 써야 될 겁니다. 국가라고 하지 않고 중앙정부라고 하고 자치단체라고 하지 않고 지방정부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통합예산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국가재정, 지방재정, 중앙재정, 지방재정, 국가재정, 지방재정,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기금에는 지금 금융성 기금을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예산 과정을 한번 대략 보면은 우리 책에서도 예산 과정을 예산의 절차 이렇게 해서 우리 책에서 나옵니다. 예산 과정. 예산의 과정은 이제 4단계입니다. 4단계. 먼저 편성, 심의, 집행, 결산.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되어 있죠. 편성은 이제 말 그대로 정부에서 일단 편성을 합니다. 기재부에서 기재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예산안을 편성해요. 그때는 예산이라고 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을 합니다. 안을 편성을 해서 거기에는 기재부 주재로 해서 법원에서 쓰는 예산, 그다음에 뭐 국회에서 쓰는 예산,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는 예산들 다 하여튼 모든 예산들을 행정부 소속 이제 기재부에서 다 이제 합산, 다 일단 취합을 해가지고 일단 그러니까 기재부가 주체가 되는 것이 예산 편성이고 그 절차를 보면 먼저 예산안을 짤 때는 편성 지침이 있고 그 다음에 각 그 독립기관별로 세입 세출 예산을 일단 짭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뭐 계속되는 데 대해서는 계속비, 그 다음에 해를 넘겨서 쓰는 작년에 못 쓴 돈, 뭐 작년에 빚진 거 이런 것들을 올해 했는데 이거는 이월비라고 명시 이월비, 그 다음에 국가 채무 부담행위, 나라가 이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요런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기재부가 이제 편성을 끝내는 거죠. 그럼 요것을 이제 국회에다가 제출을 하면 국회에서 하는 과정을 우리는 예산의 심의다 이렇게 말해요. 심의. 다시 말하면 심사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심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드시 국회에서 해야 나가 이게 바로 재정민주주의라고 있죠. 이런 예산에 대해서 국민들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제도. 이게 재정민주주의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관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재정민주주의의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안이 넘어오면 그 예산안 그 소관별로 각 상임위별로 예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가 필요하죠. 상임위가 필요한 것은 전문 영역별로 예산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법안 개정 제정할 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9월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국정감사 이런 거 할 때 꼭 필요한 게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합니다. 근데 상임위원회도 또 다른 할 일이 많으니까 상임위원회 아래 그 소위원회를 둡니다. 예산 결산 소위원회 이걸 둬요. 예를 들면 국회 안에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가 있다. 그럼 교육위원회가 또 다른 일도 많이 하니까 국정감사도 하고 법률 개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심의도 하고 세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 예산 교육위원들을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소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예산 결산 소위원회, 법안 개정 소위원회, 국정감사 소위원회,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해서 그 사람들이 좀 집중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상임위원회 이제 본위원회에 올려서 예비 심사를 마쳐서
그러면 이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결위죠. 흔히 말하는 예결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거는 이제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때 열리지 않고 예산 결산할 때만 열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특별위원회다 그죠. 그게 안에 이제 개수조정소위원회, 개수 수치를 조정하는 소위원회를 둬가지고 거기서 이제 본심사를 합니다. 본심사. 그렇게 해서 이제 본회의에다 올리면 상정하면 본회의에서 의결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은 역시 예결위죠. 상임위나 본회의는 뭐 거의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예결위 특히 개수 조정할 때 굉장히 진통을 겪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그런 또 뭐랄까 뭐 타협, 뭐 협상 뭐 이런 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예산 심의 절차를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산도 거의 법률에 준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률을 개정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본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처럼 예산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것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형식을 봐도 그래요. 예산 국회에서 확정하는 예산을 보면 예산 형식을 보면 법하고 비슷해요. 제1조 예산 총칙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제2조 예산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부칙 이렇게 해갖고 해서 좀 분량이 크긴 하지만 분량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일반 법률안에 비해서는 훨씬 분량이 크죠. 책으로 뭐 좀 줄여서 뭐 요약을 해도 책으로 뭐 한 2,000, 3,000페이지 이렇게 되는 그런 예산안이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것도 맨 앞에 하여튼 제1조 예산 총칙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형식으로 볼 때도 거의 법률에 준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절차 과정에서도 법률 개정에 준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예산의 집행인데 집행은 그런 예산들을 이제 실천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일단 예산 재원을 배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직접 쓰거나 아니면 이제 지출 원인 행위를 하는 거죠. 일단 돈을 뭐 현금으로 바로 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물건을 사오고 나서 이제 무슨 뭐 외상 같은 식으로 해서 일단 사오는 거 이런 것들이 지출 원인 행위라고 하는 거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그래도 상황이 변화가 있어서 예산 집행에 신축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간 융통성이 필요해요. 이럴 때 이제 이런 신축성을 주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총괄 예산 제도입니다. 딱 얼마라고 못을 박아놓지 않고 그냥 총괄 이런 식으로 예산해서 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큰 항목 사회에서 좀 융통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이용이다 보면 예산의 예산의 관, 항 사이에서 항목 사이에 이제 금융을 융통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용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좀 실무적인 있잖아요. 세항이나 목 사이에서 또 돈을 쓸 수 있는 것을 이용과 전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산의 이체 또 넘길 수 있다는 거죠. 이체. 그 다음에 2년, 3년 이렇게 단연간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이렇게 반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1% 정도 예비비를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조금 더 융통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국고 채무 부담 행위, 뭐 지출 원인 행위도 있지만 국고 채무 부담 행위는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약간 특례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 집행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경직되지 않고 좀 융통성 있게 하도록 그런 제도를 이제 예산의 신축성 제도다. 예산 집행의 신축성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단은 돈 다 쓴 거를 예산을 집행한 것을 이제 점검하는 그런 이제 절차인데 이거는 행정부 기관별로 일단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산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이 결산을 검사합니다. 결산 검사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그게 보고서를 가지고 각 기관별로 결산하고 그다음 보고서를 가지고 이거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하고 예결위 종합 심사를 하고 본회의 예결을 하는 것이 결산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의 예산 관계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을 규율하는 법률이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첫째로 이제 기본법은 역시 가장 기본법 헌법이죠. 헌법에 돼 있는 거고, 그리고 헌법의 취지를 반영을 해서 제정된 법이 국가재정법입니다. 여기 2007년도에 새로이 제정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말이 어렵고 하니까 그냥 하나로 통합해서 2007년도에 국가재정법 이걸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걸 또 제정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다양한 형태의 공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공기업들이 되게 복잡하고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정한 것이 이제,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이걸 대신해서 공공기관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회계에 관해서는 국가회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복식부기를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현금주의보다는 발생주의 기반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예산 재정에 관한 기본 법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입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이제 세입도 되어 있지만 주로 세출 쪽으로 많이 담고 있고, 세입에 관련된 건 이제 조세법이죠. 조세법.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조세에 이제 관련된 법률인데, 조세에 대한 가장 기본법은 역시 국세기본법입니다. 이게 뭐 제정된 지도 오래됐고, 이거는 뭐 국세는 물론이고 지방세도 준용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관세까지도 이제 기본적으로 다 준용을 하게 돼 있는 게 국세기본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훨씬 늦게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것이 지방세기본법입니다. 이걸 말 그대로 중앙정부 국세청과 각 세무서가 부과하는 그런 국세를 빼고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그런 지방세에 관한 기본을 정한 것이 지방세기본법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는 지방세 세목 11개 지방세 세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세법이고요. 관세법은 이제 말 그대로 통관할 때, 수출할 때는 세금이 없죠. 수입할 때, 주로 수입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목, 그걸 우리는 관세라고 하잖아요. 관세청에서 이제 그걸 총괄하고, 그 다음에 각 그 공항이나 이런 항만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세관, 인천 세관, 부산 세관, 제주 세관 이런 세관에서 걷어들이는 것이 이제 관세거든요. 그걸 규정하고 있는 것이 관세법입니다. 그리고 국세법은 다 이제 세목별로 법이 딱 쪽에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네? 소득세법, 법인세법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세법 이런 식으로 대체로 개별 법마다 개별 조세마다 법이 있습니다. 묶어서 예를 들면 뭐 상속증여세법 요거는 이제 두 개를 하나 묶어버렸고, 그다음에 무슨 몇 개 묶인 게 있어요. 뭐 교통 관계된 것들.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국세는 각 세목별로 이제 법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지방세 11개 세목은 지방세법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방세법은 굉장히 좀 분량이 크긴 하겠죠. 그래서 이게 좀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 기타 조세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세 징수, 징수에 관한 법들,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처벌법도 있습니다. 국세, 무슨, 부정된 처벌법, 지방세 무슨 처벌법, 관세 처벌법 이런 법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지금 세무회계학 학생들이 조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아마 한 학기, 두 학기, 3학점, 6학점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 정도로 복잡하고 좀 뭐랄까 공부할 내용들이 많고, 또 뭐 세무사나 이런데 공인회계사나 이런 거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이제 조세법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지방재정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재정을 크게 나누면 중앙재정, 지방재정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국가재정, 지방재정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모법은 역시 이제 헌법이 있고, 헌법의 지방자치 조항에 맞춰서 지방자치법이 이제 제정이 된 거죠. 그 지방자치는 지방자치 일반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재정에 관해서 또 특별히 만든 것이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교육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을 현재로 우리 교육감을 그 지방선거할 때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원도 선출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교육의원은 이제 상임위원회, 교육상임위원회에 들어가는 이제 지방의원이 되는 건데, 하여튼 이런 그 교육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자치에 관한 법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고, 지방교육자치의 재정 측면에 관해서 이제 또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재정도 굉장히 복잡해요. 중앙재정도 복잡하지만 지방재정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마지막 한 주 공부를 하는 거죠. 강의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지방재정 공부하잖아요. 이제 14주 차에.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지방재정 내용이 복잡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더 확대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부 지출과 예산제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할 때까지 중간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간시험을 보겠고요. 시험은 역시 우리 지금 출석 퀴즈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게 될 겁니다. 시험 문제 출제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오픈북식으로 자유롭게 자료를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응용해서 쓰도록 시험 문제가 응용해서 쓰도록 나옵니다. 단순 암기를 하거나 아니면 수업 중에 그 강의한 내용을 찾아갖고 이렇게 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걸 종합을 해서 거기를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미리미리 좀 잘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해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10주차까지 이제 리포트를 내는 거니까 지금까지 준비해온 그런 자료들 토대로 해서 중간시험 끝나고 한 2주 동안 잘 작성을 해서 리포트를 내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